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오늘 시사 톡톡 저와 함께 진행할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일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언론 민들레 고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재입니다. 예,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를 지키는 언론이라고 또 얘기를. 네, 나를 지키는 칼럼을 쓰는 민들레. 네. 나를 지키는 언론이라고 하는 그 의미,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민들레에 기고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유시민 작가. 이게 그 우리 이제 민주신보전에서는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뒤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들레가 시민들한테 보내는 이제 광고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 광고라고 할 수도 없는데 청정 언론 민들레 시민의 후원이 바람입니다. 민들레 홀씨를 날려주세요. 민들레의 후원 계좌는 지금 저희 자막 하단에 흐르고 있죠. 참조해 주시고 청정 언론 민들레라고 얘기를 이걸 저희 민들레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광고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청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인 그런 이 광고 이것은 일절 없는 대신에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시민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채우는 그런 의미에서의 한편 청정이고 한편 뭔가로 충만한 그런 시민 언론이다. 그런 의미로 써본 것입니다. 네, 민들레가 그 일체의 광고를 받지 않고도 시민 언론으로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분들의 이제 후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민의 후원이 그 바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가슴에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좀 더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민들레가 이제 유튜브로도 기사를 이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신문 읽어주는 게 기사. 그래서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시민 언론 민들레를 검색하시면 유튜브 민들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귀로 듣는에서 이제 눈으로도 읽는, 그러니까 활자로도 있고 영상으로도 보는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이제 서서히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기존의 음성 기사 서비스 이상으로 이미 지금 저희들의 유튜브 사이트에는 아마 이제 지금 이 방송도 같이 민들레 유튜브로 동시에 나가고 있죠. 앞으로 더욱더 우리 민들레의 유튜브 이런 콘텐츠들을 더욱더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한 주간의 그 격전을 치르고 이렇게 금요일 날 시사톡톡 민들레 시사톡톡을 진행할 때가 되면 이렇게 힐링 시간이 됩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시민 언론 기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던 우리 민들레 기자분들 얼굴 이렇게 보는 시간이라 가지고 그 얼굴이 참으로 무도한 시대에 이렇게 건강하게 격전을 치르고 이렇게 두 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격전은 격전 맞습니다. 격전을 치르고 있죠. 하루하루. 특히 이렇게 격전을 치르고 이번 한 주가 정말 우리 기자들뿐만 아니고 서울에 사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한반도가 냉전의 기운이 감돌더니 드디어 전쟁에 돌입을 했나 다들 깜짝 놀랐을 텐데요. 두 분은 서울 시민이신가요? 저는 이제 경기도라서 저는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인데 딸내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2, 3일 전에 왜 우주비행체 쏜다고 예고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냥 왜 난리가 봤더니 가관이 아니더만 해보니까. 그렇죠. 가관이었죠, 아주. 예. 이제 그날 아침에 어떤 공포, 불안, 대혼란, 뭐 우왕좌왕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안보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안보 불안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보여준 거였어요. 안보 불안의 진원지는 북한 쪽이 아니라 북한 핵이 아니고 대한민국 내부에 있다. 서울에 어디 용산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했던 사태였죠. 이게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해도 이렇게 그 뭐 경계 그 경보가 울리면 그 당시에는 뭐 그 두 정상이 나란히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까지 넘는 말 그대로 해빙의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건 뭐 그냥 오발령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은 시민분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요 정도만 해도 민방위 훈련도 많이 받았고 뭐 하여튼 등등 군대도 세게 갔다고 해서 또 이런 정부에 또 예민하고 하니까 별로 안 놀랐을 거예요. 그걸 받았어도. 네. 근데 이제 우리 딸같이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친구들은 진짜 무서워하더라고요. 전쟁 나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제 우리 회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침에 자기를 깨우더랍니다. 그 아들아이가 피난 가야 된다고. 그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우리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한승동 에디터가 쓰신 저 영문모를 경계 공보 사이렌 대피령. 저걸 이제 일종의 총풍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이제 의문표를 달았는데요. 단순한 오발령으로 그냥 그렇죠.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지금 이게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의문을 낳고 있잖아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오발령인지 아니면은 어떤 일종의 의도된 연출이 아닌 것인지 뭔가 지금 한반도의 어떤 안보 불안 분위기 이제 그걸 통해서 몇 가지 노림수가 있겠죠. 일본과의 이런 안보 협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북한 핵의 위협을 강조하면 할수록 한일 간에 또 한미 간에 지금의 이런 거 굴종 외교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같은 어떤 의도된 연출에 의해서 혼란을,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마치 총풍과 같은 저런 오발령을 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오발령이 아니겠죠. 의도된 발령일 텐데. 근데 그럼에도 그같이 의도된 연출도조차도 사실은 매우 부실하게 연출된 거였죠.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문제인 것이죠. 오발령이어도 문제고 의도된 것이어도 문제였다. 그런 상황이어서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미리 준비를 계획을 해서 민방위 훈련을 좀 튼튼히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대피 장소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렇죠. 뭐 계획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뭐 해야지 대표하는데 어디로 대표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실수에다 의도된 부분에다가 실수까지 준비하는 두 가지가 다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위성 발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이미 그렇죠. 뭐 다 국제 뭐 해사기구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보 당국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다 알거든 사실. 몰랐다면 또 그런 것들은 문제인 거죠.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근데 뭔가 우리가 일각에서는 결국 윤석열 정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뭐 이렇게 그 과반 의석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시 국지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항상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지전 뭐 그런 우려들 우리 단순한 이번에 이 오발령이 단순한 이 오발령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위성 발사 북한에서 위성 발사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준비됐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실행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이게 또 그 일본의 아베가 주로 잘 또 써먹는 수법이라면서요. 북한에서 뭔가 이 위성 발사체나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그렇죠. 항상 그 일본 전역에 경보를 내리고 비상을 걸었죠. 사실 미사일 이 우주 발사체 말고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동해상으로 쏘거나 일본 열도를 넘기면서 태평양으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벌벌 떨만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우주 발사체니까 남쪽으로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이 통로까지 경로까지 다 통보를 했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마치 무슨 뭐 큰 우주 비행 발사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네. 우리 땅에 뭐 떨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네. 부린 거죠. 네. 네. 어쨌든 뭐 안보 불안감을 부추겨서 그 윤석열 정권의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이번 그 오발령 사태는 거꾸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커녕 그 윤석열 정권이 안보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주 보여주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이 기회에 딸내미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전쟁 나면 서울 수도권 한 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더 대피고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네. 전쟁이 나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사실.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점을 좀 국민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현대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국방의 목표인 것이거든요. 특히 한반도하고 같이 아주 밀집해 있는 이런 고밀도 국가,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적이라고 한다면은 적이 바로 우리 서울에서 불과 병리도 안 되는 곳에 대치해 있는 이런 나라여서는 이거는 전쟁이 나면은 그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대비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예. 이 에디터가 그 윤 정부의 그 유기적 공동 대처 실패, 안보에서 총체적인 무능 네. 꼬집으셨네요. 네. 저기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작년에도 무인기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뭐 침범했대. 그 당시에는 경보 발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네. 안 내린 게 문제가 그렇죠. 됐고. 그리고 사실 저것도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벌써 작년 12월이니까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지만은 저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왔는지 제 기억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쌓이는 거죠. 이런 그 군의 국방의 안보 체계의 이런 무능과 부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저런 어떤 시행착오 실수를 통해서 바로 잡히고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번에 거의 뭐 집대성으로 보여준 것이 어제 엊그제의 그런 오발령 사태. 네, 였던 이제, 것이고요. 예, 군과 뭐 이렇게 그 행정기관 사이에 이제 유기적인 공동 대처도 안 됐지만 이제 EU 에디터가 이제 꼬집은 것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예, 특히 뭐 이번에 오발령을 내고 난 뒤에 국민들을 그렇게 그 불안하게 만들고 난 뒤에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NSC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참석하지 않았고 오로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 민들 지난번에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당초에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실 지금도 네. 명확히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고 그 당시에도 그냥 보고만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정작 그 다음날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는 그렇죠. 예, 뭐 뇌진탕 얘기를 하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동아일보를 보는데요. 이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엊그제 1일에 있었던 참모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발언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어떻게 이 모양인가 이렇게 질책한 것으로 어떻게 이 모양인가. 그러니까 누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체이탈화법인 것이죠. 글쎄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도대체 당신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얘기를 뭐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예,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이제 그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본인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할 능력이 되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죠. 이미 그
취임 네. 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던 다음 날 서울 시내에 그냥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됐고, 특히 뭐 최근에 이제 그 공식 행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이 몸에 좀 건강에 좀 뭔가 이상 신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위태위태한가요 좀? 뭔가? 그리고 보면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이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좀 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의문스럽고요. 정말 걱정되네요.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늘 이제 술을 잘 마시고 저녁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뭐 술에서 깨어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뭐 하는데 그게 어떤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리고 진짜인지 어떤 지나친 추측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한편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술을 마셔서가 문제가 아니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을 마신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젯밤에 마신 취기가 다음 날에도 가시지 않았다 해서 작취미성 어제 자기잖아요. 어젯밤에 술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저는 술을 마셔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늘 작취 미성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설마 우리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번에 그 북한의 그 정찰 위성 발사에 따른 이제 그 오발령 그 사태는 우리 뭐 윤석열 정권의 이제 총체적인 이제 안보 무능을 이제 드러낸 사건인데 조선일보나 뭐 이제 조중동에서는 이걸 열심히 평소에 이제 민방위 훈련에 대한 뭐 준비가 훈련이 안 돼 있는 뭐 이런 걸로 책임을 지금 원인을 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있죠 사설을 보고 참 저도 참 어이가 없었죠. 저것을 그동안 6년 동안 실전 같은 훈련이니까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이다라고 또 엉뚱한 대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도 사실 뭐 조선만큼은 아니지만은 저랬죠. 저 아래쪽 나와 있는 것처럼 민방위 훈련을 못해서 대처가 미흡하다. 네, 우리 그 7, 80년대 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민방위 훈련 매번 하고 가서 맨날 무슨 비닐 봉투 뒤집어 쓰고 활성방 대비도 하고 뭔가 그런 시절로 되돌아. 그렇습니다. 저런 논리면은요, 우리 강진구 씨나 우리 저 고선배 대학 때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교련 훈련. 예. 마치 지금 그러면은 고등학교에 대학교에서 교련 훈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같이 전시 비상 상황의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논리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윤석열 정부 내에 진짜 그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 과목이 충분히 상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되게 보겠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을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이 자유 그리고 이 가치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7, 80년대의 그 대한민국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공의 전선에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오발령 사태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네. 여기서 우리 이제 고일석 에디터를 모시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재판과를 둘러싼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재판 문구적, 조국 재판은 후다닥 이렇게 이재명, 조국 두 사람에 대한 지금 이 공판 전략이 확연히 지금 비교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금 선거법 공판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사건 하고 성남 FC 사건,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몽땅 이제 이재명 대표 이름을 다 붙여놓은 그 사건이 지난주 이번 달에 그 1차 그 준비기일 가지고 7월 달에 준비기일 가진 다음에 한 8, 9월부터 재판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쟁점도 원체 많고 대장동 1년 넘게 한 대장동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건 뭐 총선이고 뭐 저기 다음 대선 때까지도 아마 열심히 끝날지 않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앞에 이 김용 부원장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사건 같은 경우는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진짜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일찍 끝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진짜 저 재판장이 이상하게 우리가 늘 이 사법부의 뒤통수를 맞아봤지만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총선 전에 그러니까 이번 가을이나 겨울쯤에 판결이 날 것 같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가 또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횡설수설하고 검찰에서 한 짓들도 막 다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심리가 느껴지냐 하면 진짜로 이 그라운드에 무대에 딱 서니까 겁이나 하는 것 같아요. 말을 검찰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한 거를 그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 네. 진짜로 위기를 느낄 정도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지난주 주말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때부터 줄줄이,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일정이 조정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빠르면 가을, 늦어도 겨울에는 선거가 날 거라고 기대를 한 재판이 벌써 한 달 정도 미뤄졌어요. 이 앞에도 질질이 느는 바람에. 그럼 이게 내년 초까지 넘어가게 되면 법원 인사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재판 진행 상황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2건이 기소가 돼 있죠. 네. 그 허위사실 유포로. 네. 그래서 이제 김문기 이제 전 처장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네. 이를 등해서 이제 2건의 선거법 위반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사건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 한 상태고, 다만 이제 그 앞전에 이제 정진상 그다음에 이 김용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이재명 지금 대장동 재판은 해보나 마나가. 훨씬 좀 가벼워지죠. 계속 또 여론전 공격을 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로 결국은 엮어 놓기 위해서는 이 김용 정진상을 엮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유동규가 지금 예상했던 검찰의 기대와 좀 다르게 워낙 공판에서 횡설수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엮어 넣는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검찰은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빙자한 여론전을 하고 있거든요. 고비고비마다 이상한 걸 꺼내서 여론화 시킵니다. 그럼 이제 오전 공판에서 얘기를 하면 오전 공판 끝나면 일제히 기사를 쓰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재판, 이번 주도 그랬고, 매 재판마다 이상한 걸 꺼내서 어디로 도배를 합니다. 이런 걸 계속 좀 늘려서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김영 정진상 재판은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잘 나오게 되면은 이 여권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일부 자꾸 늘릴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그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이제 출석을 했거든요.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이제 개인적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차량이 싹 이제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낌이 왠지 모르지만은 이제 항상 그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항상 있으면 또 반대쪽에 항상 극우 세력들의 이제 반대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 극우 세력 쪽의 목소리들이 별로 나오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제 본인 지지자들 향해서 이렇게 차 문 열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는데 상당히 여유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여유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다행히도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위축돼 있었거든요. 점차 좀 그 자세가 밝아져서 오늘은 또 특히 더 밝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여권을 이제 그 지탱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 정치 검찰하고 언론하고 그다음에 이게 극우 유튜버나 뭐 극우 세력들인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강훈 목사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극우 세력들, 광장에 있는 그 극우 세력들이 지금 조금 좀 와해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판에서 이 극우 유튜버들 뭐 한두 명 정도 보긴 했는데
대부분 다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분들로 그 에워싸고 그래서 예. 좀 확실히 이제 점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기댈 곳은 검찰과 그러니까 언론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재판에서 자꾸 뭘 띄워서 네. 이제 뭐 불리한 기사가 계속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소장 일본주의 얘기를 많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소장의 배경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하여튼 이 위례 개발, 대장동 개발 그 배경부터 다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를 서로 한 며칠 동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벌써 정진상 실장, 김용 재판 다음에 저쪽도 이재명 재판에서 나는 그거를 재판만 들으니까 이제 외울 정도예요.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증인도 사실 이제 그 김용 정진상은 유동규가 줬다는 거니까 유동규에게서 김용 전진상으로 가게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앞 단계에 아무 때도 수 없는 증인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가 너무하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유동규가 뭐 이제 그 병원에 그 실려 간 것은 실제로 뭐 유동규가 그렇게 그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사실상 이 공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제가 이제 그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 침대 축구 전략. 네. 이게 주로 의심이 좀 되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의심은 충분할 수가 있죠. 병원 입원의 사유는 뭡니까? 병명은? 그 모르겠어요. 뭐 오늘 토요일인가 금요일 아침에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서 뭐 입원해서 종합검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6월 1일 공판에서 이 유동규의 그 침대 축구 전략과 관련된 그 이제 공방이 좀 오고 갔어요.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이재명 재판은 그런데 조국 장관 재판이 지난주에 이제 첫 준비기일 공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한번 더 하고 한 8, 9월 달 7, 8월 달부터 아마 본공 공판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항소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1월 정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은 검찰이 늘어질까 봐 또 노심초사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재명 관련 재판을 빨리 끝날까 봐 막 그냥 침대 축구를 벌이고 있는 반면에 이 조국 장관 재판은 어떻게든 조금 늘어질까 봐 막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뭐 출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항소심이 또 늘어지게 되면 훨씬 더 좀 가벼운 출마하기가 가벼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뭐 자기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꽤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쓸데없는 증인들을 막 불러가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증인을 엄청나게 신청을 했어요. 이런저런 증인들을.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 검찰은. 무조건 절대로 반대한다. 막 열을 내면서 반대할 수 있죠. 반대할 수 있는데 다 건건이 다 공소 지연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을 끌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 신문할 필요 없다? 네. 이거 필요 없다까지도 좋은데 공소지연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조바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준비기일이 이제 6월 19일로 일단 6월 19일 10시로 하면 좋겠다고 재판장이 얘기를 하니까 노환중 원장 그 변호인단은 부산에서 오시잖아요. 우리 부산에서 오면 새벽에 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냐 자기 생활인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다른 날을 찾는데 7월 며칠로 또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막 찾고 있으니까 그냥 뭐 조금 우리가 새벽에 오겠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찾다가 7월 달로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럼 한 달이나 더 늦게 되는데 준비기를 어떻게 2달씩이나 하냐고 제발 안 되니까 그냥 이것도 해달라고 막 읍소를 하는 거예요. 확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네. 조국 전 장관이 그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본인이 입으로 출마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도 검찰로서는 굉장히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은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2019년도 이제 그 검찰 그 수사의 일종의 이제 그 유권자들이 검찰 그 수사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검찰 쿠데타의 출발이나 시발점이나 다름없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이제 달라질까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다고 네, 봐야겠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이재명 재판에 대한 것과 달리 굉장히 지금 검찰이 빨리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네, 6월 1일 그 공판에서는 이제 유동규 증인을 둘러싸고 그 좀 이 침대 축구 관련해서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유동규가 이제 지지난주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그거라면 이제 모든 일정이 다 정진상 실장 재판 다 2주가 연기가 되고 이 김용 부원장 재판은 뭐 일정이 바뀌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새 이제 원래 유동규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남욱 변호사를 먼저 불러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지지난주에 검찰 주심을 하고 어저께 변호인 반대 신문을 했는데 어제 그 진술이 끝날 무렵에 재판장이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 재판장이 다음 재판 일정을 잡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 유동규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이제 건강이 이러하니 이번 달까지는 해야 되고 뭐 다음 달 하자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변호인단이 재판부께서 유동규를 굉장히 고려를 해주시는데 지금 유동규 유튜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네. 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유튜브를 입원해 있어야 통화하니까. 되는데 입원해서 이번 주 화요일날까지 입원을 늘 해야 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 뭐 통지가 오기를. 근데 그런 얘기를 깜짝 놀라면서 지금도 유튜브에 유동규 전 법무장이 유튜브 하는 거 계속 시비가 되어 왔으니까 지금도 하냐고 예. 물어보면서 이 건강도 안 되고 진단소견서 나온 사안이라서 이번 주 화요일 이제 본인의 자유의지지만 재판에 영향 있는 행동 하지 말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있으면 자기가 이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장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뭐 재판부를 기망하는 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입원해 있어야 될 사람이 유튜브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네. 재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놀랐겠습니까? 저는 비교적 너그러워서 뭐 증인 나와서 진짜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유튜브 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르니까 증인은 못 나가지만 유튜브 활동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재판장이 제가 생각해도 훨씬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도 놀래가지고 막 웅성웅성 하더니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뒤에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변호인께서 유동규가 유튜브 출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영상 올라오는 거 있는 모양인데 그건 예전 영상 촬영해 놓은 거를 편집해서 올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냐고 반가워서 반가워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찍고 있는지 뭐 녹화하는 거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약에 재판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실은 뭔가요? 지금 유동규가 그 유튜브 활동하는 건 예전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예전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 유동규가 몸이 아파서 증인 못 나가겠다고 하기 그 이전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재판부가 그런 연락이 왔다. 소견서가 왔다고 하는 게 지난주 재판 25일이었어요. 네. 그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방송 27일에 한 거예요. 27일 딱 이틀 만에. 네. 했는데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한 거냐? 아니죠. 우리 라이브로 한 건지 녹화를 한 건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네. 방송 시작하면서 댓글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27일 라이브로 한 거예요. 라이브로 한 겁니까? 네. 거기다가 그럼 검사가 이제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네.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한 거죠.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25일 날 제가 25일 날 검찰이 무슨 또 언론 플레이를 했냐. 아까 이제 재판 지연, 제가 늘 재판을 빙자한 여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뭘 했냐 하면, 하여튼 이제 증인으로 나온 분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증거 조작의 우려가 있다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거를 또 언론에서 왕창 보석한 후에 증거 조작했다고, 알리바이 조작했다고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그 기사를 띄워놓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날 이후에 한 게 확실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유동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고 할 필요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했다고 하는 말 들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그럼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있지도 말을 지대면서 무슨 예전에 그걸 편집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냐는 말이에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유동규 입장이 되더라도 유동규는 공판 한정에 나오면 식은땀이 줄줄 흐를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경험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그 매주 금요일 그 재판하는 재미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 이 검사실에서 뭐 장시간 동안 이제 그 이 면담을 한 끝에 지금 이제 진술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검사의 진심이 느껴져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본인이 뭔가 얘기할 때마다 네. 항상 그게 이제 스텝이 계속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럼 추궁나하고 딴 사람이 추궁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선 뭐 딴 사람 변호인들 추궁하는 것도 피곤하죠. 그 자체도. 네. 근데 재판장이 딱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재판에서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진술의 신빙성 보는 거다라고 딱딱 짚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쫄리겠어요. 이해는 해. 공판장에 나오고 싶지 않아. 유튜브는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재판정에는 나오고 싶지 않고 오로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론전만 하고 싶은 이제 유동규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생방송으로 그 진행을 했던 유동규를 마치 과거 영상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검사의 얘기는 뭐 명백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는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검사님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어느 말 지어내지 말고. 근데 검사들이 뭐가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못 견디나 봐.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지 무슨 본능인 것 같아요. 바로바로 뭔가를 지어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민들 톡톡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다른 그 김용 부원장이 광교 유동규 사무실 방문한 것 관련해서 광교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9시 좀 일찍 차를 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빼고 소수지에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까지 40분 비는데 이때 이동 안에 요 시간 동안 김용 방문했다고 주장하니까 김용 부원장이 피고인 신문할 때였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간쯤 되면 그 카페 골목에 빈자리가 많이 생겨서 주차장에다 빼놓는다. 근데 바로 검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거기 뭐 빼놓고 할 필요가 없는 노상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은 옛날 일이니까 그런 거 하고 이제 당황한 거죠. 근데 그 사이 이제 고재판 끝나고 일주일 사이에 변호인단이 거기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주차장이 노상 주차장이 아니고 펜스 쳐져 있고 차단기 쳐져 있는 그런 주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거짓말한 거야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일주일 만에 탄로가 났네요. 네. 그리고 막 그것도 기사 썼는데 그런 거짓말이 거의 재판마다 한 번씩 벌어진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직감적으로 검사들이 이제 이 사건은 김용, 정진상 두 사람에 대한 건 이제 공소 유지가 힘들 것 같다는 거는 뭐 직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방법은 총선 전에 결론을 안 내는 방법은 침대 축구밖에 없는 거죠.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유동규 씨가 결국은 뭐 이렇게 칭병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대신에 이제 남욱 씨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남욱 씨 이번 공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죠. 네. 저희 더 탐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김만배가 나와가지고 아주 깜짝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 남욱이가 그 검찰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동생들 다 죽게 생겼다. 형님 그 돈 준 것으로 좀 진술을 맞춰달라.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고 재판장이 그러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내가 남욱 다음 공판에 나오면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남욱이 나왔을 때 재판장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지난주 했군요. 네, 지난주에 그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도 확인했고 어제 변호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확인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 받은 거 있으면 부세요. 뭐 이런 식의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김만배 얘기로는 워딩은 정확하지 않지만 좀 진술 맞춰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남욱이 얘기하기로는 있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한테.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한 것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얘기했던 워딩은
그러니까 동생들 동생들 살려달라는 말은 정확해요. 그건 정확하고. 뭘 해달라는 거니까 진술을 뭐 자기네 맞춰달라는 것이냐는 것이 이제 김만배 주장이고. 그런 취지로 들었다는 것이고, 나뭐 그럴 뜻은 아니고 있는 사실대로 당신이 당신 통해서 유동규한테 동학이 많으니까 그거 모른다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근데 어쨌든 진술을 남욱이 김만배에게 어떤 특정한 진술을 해달라라고 피의자 간의 호송 중에 얘기를 한 것은 사실 확인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김만배의 그때 증언에 따르면은 남욱이 검찰에서 위례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자기 목을 이렇게 치면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모션도 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죽었다. 난 죽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위례지구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남욱이가 그 유동규 한테 이렇게 돈 8억인가 얼마가 넘어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8억은 그건 또 다른 이제 2021년 건이고 위례 건 가지고는 선거 자금을 조성했다는 그렇죠. 혐의거든요. 그 별도로. 그 이제 호남건설에서 이제 그 분양된 그거 좀 풀려서 이기성 조성한 것을 풀려서 그래가지고 결국 남욱을 통해서 유동규한테 지금 흘러 들어간 거. 흘러 들어갔다는 거. 정영학녹취록에 그림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정황이 있고 증거도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들을 수사를 안 했고 그 부분들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재명 쪽으로 들들 볶는 거죠. 수사를 했어요. 이제 이제 남욱이 얘기로는 그걸 숨기고 싶었는데 정치자금 조성해서 얼마 넘어가고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다 증거가 있더라. 그래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남욱과 유동규를 달달 볶아서 다 이재명에 갔다라고 지금 몰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로 그러면 기소가 돼 있나요? 네, 기소돼 있는 기소는 돼 있군요.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뇌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남욱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 선거자금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그 사실 여부 자체도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모두는 선거자금이란 말이에요. 뇌물이 아니고. 뇌물 대가성을 계속 확인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대가성이 할게. 그래가지고 이게, 굳이 따져보면 선거자금인데, 정치자금인데, 이걸 뇌물로 기소를 했으니. 검찰에서.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뭔가 이 남욱과 유동규를 거꾸로 공소유주가 힘든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용 부원장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치자금법을 하게 되면 둘 다 걸리는데 유동규와 김용이 둘 다 걸리는데 뇌물로 하게 되면 뇌물 받은 사람은 10년이지만 준 사람은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뇌물 줬다고 해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안 됐어요. 뇌물 혐의로. 뭔가 어쩐 법 기술이 좀 들어간 거. 네. 그래서 이건 굳이 당신들 말이 맞다면 이건 정치자금법에 해당되는 것이 뇌물이 아니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유동규를 봐주려고 뇌물을 바꿔서 기소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변호인단에서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김용 정진상 그 공판은 이제 검찰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침대 축구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에 조국 재판의 경우는 조국 이번에 항소심에서 한번 1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들 한번 철저히 따져보자. 이제 이런 이제 이 항소심이 조국 장관으로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실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대법원까지는 가겠지만 대법원 넘어가면 사실 그럼 법률 심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달리 굉장히 다부지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이 제목이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이거 기사에는 다룬 게 있지만 제목으로 뽑은 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이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감찰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감찰반에 있다라는 것이 1심에서 이제 검찰 주장인데 받아들여서 유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된 것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찰반은 감찰반은 이런저런 한 거라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어가 감찰반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감찰반이 수사를 의뢰할지 말지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민정수석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건수로 잡아서 유죄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개정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2003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견 조율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유재수에 대한 그 감찰을 담당했으니 감찰반이 감찰 결과를 수사 의뢰를 할지 말지. 네.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감찰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감찰반의 고유한 권한을 이제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수석이 그걸 직권을 남용을 해서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고. 근데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직권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근데 반면에 이제 네. 우리 변호인 쪽에서는 이제 이 감찰 이걸 수사를 의뢰할지 말지 여부는 그건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걸 강조한 거라는 거죠. 네. 수사할 일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일이지 너희가 수사기관처럼 막 설치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확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바로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 원망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문재인입니다 영화가 나오는데 지금 거의 10일만 조금 넘은 거의 실제로 종영이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장이 어떠하든 크든 작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응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조국 장관은 늘 그 조심스러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이 재판에 소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이 재판부의 결정은 안 내려졌습니까?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부분. 뭐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검찰이 반대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네. 사실조회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네. 뭐 부처나 기관 이게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냥 헛소리. 물어보니까 그거를 그 개인에게도 엄밀히 사실조회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재판부에서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단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민정 비서관이었던 이호철 비서관을 증인으로 이제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재판장이 거기서 뭐 증인으로까지 부를 거 뭐 있냐 그냥 사실 확인만 하면 되지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실 확인까지는 아마 허용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이제 그 1심에서 제대로 좀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은 이 사건을 조기에 좀 종결해서 내년 총선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국 전 장관 변수를 좀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뭐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 재판장이 이 각각의 그 항소 이유서를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전제를 따라서 뭐 1심을 부정하거나 뭐 다른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를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라는데 요런 저런 점을 좀 보충해 달라라고 지목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재판장이 항소심 재판장. 요건 요런 부분하고 뭐 그런 게 한 7가지가 되는데 그 쟁점만 다뤄도 1년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상적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아마 내년 초 그러니까 법관 인사 있기 전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1월 넘기게 되면 인사 들어가서 총선 전까지 항소심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정치검찰의 이제 칼날위에 서 있는 2명의 이재명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이제 광고 말씀 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광고 상품은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에서 만든 이 마고 마카의 분말인데요. 우리 새로운 광고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요정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광고 훈장님 이명재 대표한테 한번 밀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페루의 원산지죠. 그리고 페루의 산삼이라고 알카로지는 이제 마고 마카 분말인데요. 이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는 20년간 오직 한 길 이 마카만 연구한 회사입니다. 첨가물이 전혀 없고요. 100% 순수 마카만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마카의 이제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활력 증진 그리고 피부 손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마카는 이제 페루의 산삼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도 또 마카에 우리 산삼하면 뭐 금산이니 강화도 얘기하듯이 페루에서도 마카의 성지하게 되면 후닌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후닌 지역에서 재배된 마카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후닌 지역의 마카가 왜 또 중요하냐면 이 후닌 지역의 마카여야 화산암 지대의 풍부한 미네랄과 고산지대에서의 강한 생명력을 힘차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좀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요.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물에 타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두 분 한번 오셨는데 한번 페루의 산삼 마고마카를 한번 좀 드셔보시죠. 요거는 이제 요 분말형으로 되어 있네요. 분말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 물에 타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세요. 스푼 엄청 깜짝 놀랐잖아. 네.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그 총균세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특히 이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고유의 이 식생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페루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전 세계 어디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이 마고. 제가 집안이 조부 때부터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가 1910년대 일제 시대 직전에부터 현대 양봉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 집이. 저도 한번 좀 3대째 저는 안 하고 있지만 3대째 양봉하는 집안 자손입니다. 제가 그리고 건강식품 사업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정력제 소위 정력제로 불리는 것 중에 안 먹어본 게 없어요. 다 먹어보고 이제 그 레벨을 테스트했는데 이 정력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거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니면 인삼 같은 자양강장제 이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가지 종류를 섞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많은 것이 주로 뭐냐면 유충들이에요. 유충은 아미노산 덩어리야.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으면 바로 이렇게 꼬아서 종력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강장제류는 인삼이나 마카 같이 무기질과 미네랄이 많은 것. 법조 전문 기자가 아니고 보니까 건강 식품 전문 기자. 강장 전문 기자시네요. 그래서 먹어본 것 중에 두 번째로 좋은 게 마카입니다. 이게 한 2000년 때쯤 이미 드셔보셨구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광고하는데 두 번째로 좋다라고 얘기하면 광고주가 첫 번째 못 구하는 거라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다음에 기회 수 있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분말을 한 2스푼 정도 타봤는데요. 한번 좀 마셔보겠습니다. 마카.
쌉싸름하니 먹을 만도 한데요. 이게 물에 타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먹기 좋아요, 이거. 예. 먹기 좋아. 아주 쓰지 않고 기분 좋을 정도로 그렇죠. 쌉싸름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인삼도 별로 쓰다고 못 느끼는데 인삼 쓰다고 못 먹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인삼에 비하면 훨씬 안 써요. 네. 이건 그냥 티처럼 이렇게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이제 가격 안내해드리면서 이제 광고 마무리할게요. 예, 페루의 산삼 아고마카 100%를 더 탐사몰에서 만나보시고요. 1개월분 45,000원부터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1544-1871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은 대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자, 이거는 저희 이제 광고 마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여러분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리 민들레의 막내 기자입니다. 우리 김성진 기자가 이제 보내온 소식인데요. 강제동원 우길기와 초계기 사태까지 양보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길기를 단 이 자위대함 등장은 많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초계기 사태는 조금 언론에서 네. 제대로 조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주목을 안고 있죠. 그러니까 강제동원 우길기에 이어서 이를테면 지금 이제 1년에 대일 굴정 외교의 일종의 시리즈에 뭐 2탄, 3탄, 4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대일 굴정 외교에 새롭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아직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우리 김성진 기자가 쓴 것이죠. 초계기 사태라고 한다면은 뭐 아시죠? 2018년이었죠. 저 사진에 보니까 초계기가 광개토 대왕함 150m 위, 예. 그다음에 500m 거리까지 접근을 했네요. 네. 저 공중에서 저 정도 거리면은 그야말로 아주 초근접 거리이죠. 네. 굉장히 위협을 느낄 그런 거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위협 비행을 2018년부터 2019년에도 있었고요. 네. 이제 저것이 저렇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2018년에 있었던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우길기를 단 일본 관함식이 제주항에 입항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어요. 우길기를 달고 들어올 수는 없다. 그것이 있었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로 그 강제동원에 대한 한국 재판부의 판결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반발로 저 같은 일종의 도발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당시 우리 정부에서 초계기 대응에 대한 방침 지침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 지침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국방방위성이 계속 여기 반발을 하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걸 처리하라고. 근데 바로 그 문제의 초계기 지침을 우리 한국 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국방부에서 뭔가 지금 말을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판단을 하겠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보여왔던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이 대체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한다면은 대체로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초계기 지침에 일본 정부가 그 원하는 방향으로 요구를 다 수용을 하는 것을 전부 다 그게 되게 미래라고 미래를 얘기를 하고 결단이라고 있어서 얘기를 하죠. 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런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얘기죠. 해가지고는 그 우리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킨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요구를 한 적이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거기는 요구한 게 자체가 없네요. 저는 이게 어떻든 지금 이제 우길기 사태가 있었고 바로 또 이어서 지금 초계기 사태가 있고요. 이게 저는 마치요 어떤 120년 전의 상황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1905년에 울산의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울산의학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죠. 그리고 2년 뒤인 1907년이죠. 아마 정미조약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군사권, 자주적인 한국의 군사권도 일본군의 산하로 편입이 되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도 한국의 이런 외교권을 일본에 대해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지금 자진 헌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어서 한국의 군사 자주권에 대한 상당 부분의 뭐랄까 대의를 해서 일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거의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120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리고 한국의 언론에서 이 우길기를 단 일본 그 자위대 그 함정을 우길기라고 표현 안 하고 그 햇살무늬 햇살무늬라고 해서 심지어 KBS도 햇살무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KBS도 그랬습니다. KBS도 그랬습니다. 이 햇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뭐 어처구니가 없죠.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이 자위대 함정의 그 우리 그 영해에 대한 우리 이제 영해로 이제 이 자위대함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나마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초계기 부분들은 언론에서 다른 언론에서 뭐 거의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 우리의 영공과 영해에 일본 우길기를 단 비행기, 전투기와 전함이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120년 전에 우리 구한말 상황을 연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좀 전에 봤던 우리 초계기 사태, 초계기 지침의 철회 가능성이 높다 하는 현실하고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아낌없이 퍼주고 있죠. 내주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있고, 반면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아주 온갖 성의를 보이고, 이것도 뭐 성의라고 한다면 성의를 보이고, 우리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에 일본이 지금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히 윤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데요. 일본의 총리가 기시다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국무위원장이죠. 예. 정상회담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같은 접촉이 이미 상당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엊그제에 드러난 거예요. 네. 한국 정부로서는 어떤 허를 찔린 것이죠. 네. 예. 우리는 모든 걸 다 내주면서 일본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정작 일본은 따로 남한은 제쳐놓고 북한과 따로 이 같은 협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 것이죠. 네. 예, 한국 패싱. 예. 네. 요 다음 소식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 같죠. 윤석열 외교 오리알.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중노와 척지고 네. 미일은 네. 남을 나라. 예, 그야말로 고립무원이다. 고립무원. 그러니까 미국과의 유차, 일본에 대한 밀착. 이지만은 정작 미국과 일본은, 특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점체 어떤 형제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오리알이라고 하는. 또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이니 또 여러 가지 뭐 비杀상 무기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또 거액의 차관 재공설, 또 한편 또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적의를 드러내는 이런 발언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는 한국을 찾아온 그 중국의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에 대한 사하 불가, 네 가지 한국과의 협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네 가지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제 점점 이제 인내의 한계에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떤 동맹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도 자신들과 지나치게 관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오고 계속 그런 그 메시지를 던져왔지만은 한국 정부가 도대체 이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응답이 없으니까 중국도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고 그래서 경고를 한 것이죠. 네. 이런 지금 한편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유착되려고 하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우리는 또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한국 정부가 스스로가 그런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고리무원인 것이죠. 어느 쪽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동맹이 없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더 탐사에서는 사실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대미 대일 외교에 있어서 이제 굴종적인 이런 자세가 단순히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대미 대일 사대주의 또는 이제 외교의 무능 이런 걸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뭔가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모종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퍼주기는 지난 대선 당선에 대한 일종의 담내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외교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그건 당연히 그게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외교 안보의 경우는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어야 그렇죠. 안보 차원도 그렇고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우리나라를 볼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막 극과극으로 달라지면 뭘 믿고 우리나라 외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는 그 다음 정권 때 있고 하니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하는 또 문재인 정권 때는 너무했다는 반성도 있고 해서 근데 지금 그 한계를 넘어가고 나면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정상적인 외교로 복원하더라도 복원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일본 쪽은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본 극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도청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치명적인 뭔가 약점을 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 일방적인 퍼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오늘 어제 국무회의인가에서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국가주의가 아니고 이제 국제주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자 어쨌든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과 윤 정부의 매국의 형태. 네. 지금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진격의 거인. 저게 아주 상당히 걸작으로 많이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아세요? 네. 우리 민들레에 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내오신 분이 계세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역작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내와서 많은 분들이 보고 아주 감탄을 하고 감사를 보냈던 그런 분인데 진우시네라고 하는 분인데 이번에 또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빗대서 지금 한국 정부가 보이고 있고 또 일본의 내에서 일고 있는 이런 새로운 호전적 군국주의 두 흐름이 어떻게 서로 합해지고 있는 것인지를 아주 많은 수고를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민들레의 시민 발언대라고 할 수 있는 민들레 들판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 있으면서도 아주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넓은 시야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에서 말하는 이제 거인, 진격이 뭐냐 하는 것이 어떤 이 영화를 또 우리 진우 씨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압축한 말인 것 같은데요. 거인은 이를테면 지금까지 잠자있던
일본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바깥쪽에 있는 거인을 상대로 하는 작은 나라 일본. 저것은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일본이 어떤 피해자인 것처럼, 거인에 짓눌려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 만화의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자신이 지난 100년 동안에 피해자로 억눌려 왔었다. 그런 의미가 저 만화 속에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일본이 이제는 100년 동안의 이런 그 침묵을 깨고 100년 동안의 억압을 깨고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다라고는 그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이제 50%를 회복하고 있고, 기시다가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지금 경제 성장률도 지금 일본이 뭐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구구는 이제 그 상승기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한국은 뭐 경제 다 망가지고 있고, 지금 뭐 안보 불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하고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모두 다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순찬 화백 또 네. 비슷한 그렇습니다. 패러디를 하죠.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격의 거인 제가 꽤 됐는데 봤을 때 네. 보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거인의 존재가 네. 몸만 크고 무식하고 포악하기만 한 그런 존재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인류가 잘 지혜롭게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딱 저 이미지에 맞는 존재입니다. 몸만 크고 머리도 나쁘고 포악하기만 한. 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의적인 의미. 네. 저기 어깨 쪽에는 이게 뭐라고 써놓은 그레이트 한강. 그레이트 한강. 저기 무슨 말이죠? 저 이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오세훈 시장에도 한강 하는 모양이죠. 네. 지금 이게 오세훈 시장인가요? 네, 오세훈 시장이에요. 오세훈 시장. 그렇구나요. 경보는 게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오발령. 지난번에 제가 수제를 제대로 또 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오세이돈이라고 한 그때 저희가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걸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다른 성씨의 인물인 줄 알고요. 착각했네요. 예. 다른 성씨치고는 좀 얼굴 길게 나왔죠.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제 정부하고 대통령실과 서울시가 같이 합작에 의한 이런 혼란이었죠. 이번에 그 오발령 사태는. 근데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을 정신 연령이 그 이름에 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사회적인 정신 연령.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몇 번 제가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을 다룬 탐사 보도물을 선보였는데, 오세훈 시장은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고민이긴 한데, 오세훈 서울시장 저희가 볼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된 시장인데 거의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의 뭐 토건의 자본, 그리고 서울시의 미개발 지역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인허가를 지금 지금 무언측하게 좀 내주면서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서 서울시 전체가 좀 난개발 우려가 지금 일부 있습니다. 진격은 진격이네요. 예. 그렇죠. 자, 다음 패소할 결심.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우려가 이제 현실로 드러난 모양입니다. 공판에서. 이건 저기 시청자들께서 특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항소심 첫 공판 윤석열 징계 취소 청구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지난달에 있었고 4월달에 있었고, 이번 달에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윤석열이 원고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원고는 대통령이 됐고 피고를 임명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원고와 피고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이 엽기적인 상황에 이른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저런 조치를 안 하고 뭐 게을리해서 패소할 결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지난달 첫 번째 공판만 해도 이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 젊은 변호사 둘이 나와서 나름 그래도 기본은 하는 것 같은 그런 법무부 측 제재를 변호사의 역할은 이 징계가 정당하다. 예, 그걸 주장해야 되는 그걸 거죠. 주장을 해야 되는 예, 건데.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은 맞아요, 원고 말이 맞아요, 이거 부당해서요라고 이쪽 변호사 할까봐 근데 그러진 않고 나름 이제 또박또박 방어도 해서 그때는 기분은 하나보다. 그런데 이번 재판 지난주 2차 공판에서 2차 공판에서 지난주 화요일이죠. 2차 공판이 열렸는데 거기는 이 변호인의 자세가 확연하게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똑같은 대리인인데. 예, 확연하게 위축되어서 지난번 1차 그 공판 때 보고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 항소심은 재판장이 무슨 대학 교수처럼 법학 전공 세미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원고 측의 공격에도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이 재판장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맥락에도 맞지 않게 이 피고 측의 법무부 측의 불리한 정황까지 이 피고 측 변호사가 내미는 사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것은 패소할 결심이라는 것이 단순 우려뿐만이 아니라 현실로 진행되고 있다. 징계의 이제 절차 그 하자를 윤석열 대리인 쪽이 아니고 거꾸로 방어를 해야 될 이 법무부의 대리인이 절차적인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절차적인 하자가 이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세한 얘기까지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재판이 중요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부상되는 과정에서 이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서서 그것이 여론의 호응을 얻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징계와 이 항소 재판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뒤에 또 이제 기사와 또 관련이 있는 것인데 윤석열에 대한 정통성은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한동훈이 이 정진웅 검사 징계도 이제 조금 이따 기사를 보겠지만 더 탄사보다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건 악착같이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재판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고 측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채널A 사건이란 말이에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 징계의 이유이고 1심에서 승소한 이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인데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해놔야 진짜로 그 다음 뭐가 되든 지금 뭐 차세대로 차기 후보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후보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이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정부 측 변호인이 위축되어서 뭘 할 거를 못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제 징계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장관의 범법과 관련된 사항이 옳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 법무부에서 임명한 대리인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도 상대하기 버거운데 결국은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눈치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번 기사에 쓴 것은 노골적으로 어떤 액션이 취해졌다는 거예요. 액션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이제 절차적 하자 이게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딱 이제 인서트 삽입시키는 그 사항이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데 분위기만 이상하게 비우는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위치나 입장 때문에 정부 측 변호인이 위축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재판을 뒤집기 위한 액션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동훈의 차기를 위한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가진 노력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 상대방 골에 꼬리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대리인은 자살골을 먹기
네. 위해서 자신의 골대를 향해서 지금 뭐 공을 차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민기적거리다가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어저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골 넣은 거예요. 네. 사실은. 한 골 넣은 거예요. 자기네 골대에다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인이라면 이 징계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빠삭하게 주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원고 측 변호인이 뭐라고 주장을 하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몰라요. 알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 재판장은 이게 수시로 그런 반박이 이루어져야 그걸 받아들이는데 반박이 없으니까 그 재판장이 부진한 사람 가면 자기가 좀 알아보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고 가만 내버려도 이거 패소가 거의 필연적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안타깝네요. 1심에서는 뭐 이게 정직 4개월뿐만 아니고 이건 해고 네. 면직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다른 쪽이 아니고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될 법무부 대리인이 거꾸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정말 패소할 결심, 말 그대로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한동훈이 또 이것도 역시 본인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뭐 자신을 이제 밀쳤다는 이유로 그 독직 폭행으로 어떤 정진웅 당 검사가 무죄가 선고됐죠.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한 1심만 1심에서 1심이에요.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건 역시 그러니까 보복 징계이긴 한데 그보다 더 깊이 깔려 있는 것은 한동훈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클리어 시키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이 한동훈이 피해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심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자기가 아무 죄 없는 정진웅 검사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괴롭힌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징계가.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걸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고 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그렇죠. 그럼 최종 그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다음에 그렇죠.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 무죄가 선고되면 보통은 그걸로 징계 문제도 사실상 이제 그걸로 다 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지금 1심 무죄가 되고 결국 최종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징계로. 그러니까 이게 재판 기소가 되면 징계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라도 중단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1심에서 무죄 판결한 걸 징계를 한다는 것은 보복일 뿐만 아니라 이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뭐 걸린 것도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얼룩지우기 이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이 기사 속에 나오지만은 이제 상반되는 것이 김웅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 고발 사주, 그 핵심적인 장본인. 근데 바로 그 정작 김웅 지금 의원이죠. 아니 김웅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손준성인가요? 손준성 검사 대검. 그렇죠. 손준성 검사도 있고 또 이제 김웅은 이제 기소 대해서도 네. 공수처로부터 무혐의 처리됐죠. 손준성 공수처로부터 이제 그것이죠. 공수처로부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내왔지만은 그걸 법무부에서 문제가 없더라고 검찰에서 그렇던가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상반되는 지금 대신 이제 대응이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공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 1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 이분들은 김웅은 무혐의 처리한 거죠. 면죄부 처리를 한 것이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 선배가 얘기하신 것처럼 좀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소홀히 하는 거, 태만한 것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데, 소홀히 하는 것은, 태만히 하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 글쎄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뭐, 국리민복이라고 할 때, 민복에는 태만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복은 아주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건복? 보복이죠. 보복. 예. 너무나 열심히 해요. 뭔가 지금 자기한테 이만큼의 불이익을 주고 뭔가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집요하게 그를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뭔가 어떤
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유능하고 탁월하고 철저하구나. 네. 또 하나 그런 진행되고 있는 생각이 재판이 신성식 검사장이라고 해서 그 KBS의 채널A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한 게 기사가 나서 한동훈이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신성식 검사장이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진술했는데 재판이 준비를 들어오면서 그 진술을 부인을 했어요. 못 참겠다는 거지. 그때는 선처를 바라고 잘 그냥 무마되기를 바라고 그런 뜻을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그랬는데도 기소를 하고 또 괴롭히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입장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필두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얼룩 지우기 내지 보복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법조 에디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주 어려운 법률 쟁점을 쉽게 풀어 쓰는 게 제 일이긴 한데 그 자체가 골치 아프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속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이제 앞길을 막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차없이 이제 보복성 이제 수사 또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더 탐사와 한동훈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은 거의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희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한 걸 이제 스토킹으로 저희가 구속영장 청구에 기각됐는데 그 뒤로 수사가 일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검찰로 좀 송치된 바도 없고 청담 게이트 건도 이미 저희 10월 24일 날 첫 보도하고 난 뒤에 지금 7개월, 8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경찰에 수사할 생각도 안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한동훈 장관이 마음 먹은 대로 기대했던 것 같고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편 결국은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됐어요. 면직이 됐죠. 후임에 이제 이동관. 설마 했던 인물이 지금 거의 내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듣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시성의 권력자가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해도 나는 임명하고야 말겠다. 10명 중에 사진 속의 저 인물을 그만큼 지금 필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 바로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저하고는 약간 좀 겹친 인연이 있죠. 한 직장에서. 근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걸 떠나서, MB 정부 때, 그때 이른바 언론 정책이라고 불리는 언론 장악의 어떤 사령탑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최고의 브레인 역할을 했죠. 최수중 씨와 같이 어떤 2인 1조가 돼가지고 그때 얼마나 한국 언론이 황폐화됐습니까? 바로 그 같은 이동관 씨의 역량 그리고 그때 했던 일들을 최고의 업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대단한 역량으로 보고 어떻게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MB 정부 때 했었던 그런 많은 과거 악행들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임명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잖아요. 이미 많이 문제 알려지고 있지만은 그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 하나고. 근데 그건 학교 폭력에서도 그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특히 정순신 국가 수사본부장 임명이 결국은 학폭 문제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키면서 좌절됐는데 이거 이동관 이 후보자로 부르긴 아니고 그런데 이동관 이 자녀도 지금 하나고 문제가 사실은 이거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정순신 본부장의 자녀의 그 학교 폭력보다도 아마 2배, 3배 더 그 어떤 그 내용이 더 심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행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한동훈 무죄받은 정주령의 보복 징계는 그게 깡패라는 말도 우리 민들레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이제 비속어에 해당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원래 발원지는 이
예,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말을 지금 빌린 것인데 이런 식의 인사, 이런 식의 막무가내 인사야말로 이것이 깡패 형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깡패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마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그 임기가 사실 2달밖에 안 남은 네. 방통위원장을 저렇게 무리하게 면직 처리를 해야 될 만큼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방송, 언론 장악이 굉장히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고요. 마음이 급한 거죠, 지금. 예. 그리고 방송망 장악을 하면은 정말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MBC와 같은 언론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MBC가 만약에 다시 예전에 그 김재철이라든가 안광환 씨였죠. 그때와 같은 MBC로 돌아간다면은 그리고 KBS도 아마 이제 그런 내심에 그런 의도가 계획이 있겠죠. 바로 그런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어떤 비판, 어떤 그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가 바로 이 모 씨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찰과 이제 언론만을 믿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알아서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래서 밀고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게 조선일보 보도를 가져온 것은 이겁니다. 이게 그 지금까지 이제 이동관 씨 얘기가 나오면서도 이 사진을 실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 기사에도 사실은 이 기사의 핵심은 한상혁 위원장이지 후임으로 누가 일으키겠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조선일보가 여기에 이동관 씨의 사진을 실은 이유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기정사실을 하겠다는 기정사실을 하려는 것이죠. 기정사실화하고 또 여론 정지 작업이긴 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식의 어떤 이동관을 한번 이렇게 좀 띄워봤을 때 그래요. 그 역풍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가늠해보고 역풍이 뭐 그렇게 대단치 않으면 한번 좀 밀어붙여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검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유시민 작가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칼럼인데요. 이번에는 왜 민들레 본인이 칼럼을 기고하는지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민들레와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또 이제 저희들로서도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이런 마음이셔서 하는 것을 또 저희들도 좀 보게 됐고 아마 민들레 독자분들도 이 유시민 작가의 일종의 내면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많이 또 적잖게 뭉클해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죠. 아무튼 유시민 작가께서 하시는 얘기는 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내가 2주일에 한 번씩 민들레라고 하는 여기 하필이면 왜 민들레이냐 이런 질문을 받는 그런 매체에 싣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심경을 아주 담담하게 하지만 또 아주 좀 절절하게 밝히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아주 적지 않게 아주 좀 뭉클했습니다. 민들레 이제 그 포탈에도 지금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정작 나의 글을 읽어야 될 사람들은 정작 내 글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굳이 내 칼럼을 읽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만 읽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은 자기는 언론을 크게 사형 언론하고 기자 언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제 기자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사형 언론이야 뭐 그냥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사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언론이고 기자들을 위한 언론은 아마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거기는 기자들을 위한 언론은 기자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언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칼럼을 기고할 곳은 이제 민들레밖에 없다. 그리고 뭐 민들레에 자기가 칼럼을 쓴다고 해서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늘 본인은 이렇게 그 칼럼을 좀 맨 마지막에 칼럼을 쓰는 주말마다 항상 날카롭게 깨어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혼탁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켜가려는 의지를 시민언론 민들레의 칼럼으로 표현한다. 그게 칼럼을 쓰는 이유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럼을 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지금 네, 아마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들의 신경을 또 대신 토로해준 그런 칼럼이기도 합니다. 다들 그렇게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봤자 누가 보겠어. 그런 생각 자주 하진 않지만 그렇게 따지지만 그렇게 회의를 가질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조회수나 이런 지금 많긴 한 체급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근데 그런 한계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대로 칼끝에 서 있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편으로 쾌감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직은 작은 언론이지만 이걸 누가 봐? 라는 그런 비아냥도 우리 들어도 뭐 할 리가 없는 너무 자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 몇 달 사이에도 굉장히 크게 바뀐 우리 민들레 때 바뀐 것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공판 기사 같은 경우에 나 때문에 민들레 때문에 다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어떤 흐름의 변화는 그렇죠. 이제, 공판 중심 사건 보도의 공판 중심주의가 그전에도 조금씩 있어 왔지만 거의 완전히 정착되게 된 것은 우리 민들레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칼끝 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아까처럼 저기 강진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전장을 버텨가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유시민 작가가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 특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그 정권을 미화하고 그 입맛에 맞는 엄청난 정보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항상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깨어 있지 못하고 그런 정보의 홍수에 그대로 떠밀려 가면 마치 이제 물고기들이 항상 물살을 헤쳐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물결에 그냥 떠밀려 가는 경우는 결국은 그 물고기가 이제 생명을 잃은 경우 그렇게 이제 물살에 그냥 힘없이 무력하게 떠밀려 가죠. 지금 현재는 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결국은 나를 지키는 것 그런 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소개됐던 예를 들어서 검사님 모르면 그냥 가면 개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른 언론에서 상상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들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런 직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민들레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걸 늘 깨워서 확인하고 실현하면서 이제 이 민들레 이 언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는 우리 이명재 대표의 칼럼인데요. 이번에 그 경찰이 그 한국노총 간부, 고공동선 한국노총 간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무자비한 진압을 하는 장면, 동영상으로 많은 시민들 이제 봤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좀 모티브가 되는 칼럼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한편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6월이 됐는데요. 6월에 들어서 우리가 또 기억을 좀 해줘야 될 한 명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91년도에 그 악명이 높았던 백골단의 폭행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당시에 성균관대 4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제 김기정인데요. 당시 25살의 나이였죠. 그 여학생의 죽음, 그리고 그때와 같은 이런 백골단의 그런 폭력, 거리에서의 이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횡행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김기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쯤 6월이 되면은 좀 떠올려 줄 필요가 있는 저 김기정 씨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또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 이제 경찰이 그 최루탄 캡사이신 한 3,800대를 뭐 준비를 했었다고 하죠. 네. 완전히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우리가 80년대 그 매캐한 그 최루탄 연기를 마시면서 그 시위를 해야 했던.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캡사이신이 이미 이제 2017년 3월 달에 자취를 감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한 6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준비했던 소식은 이제 다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민들레 설문조사 진행한다고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 네, 지난번에 저희가 좀 요청드리고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2,756명이 참여해 주셔서 네. 아마 이제 설문의 문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데도 거기 하나하나 성실하게 세심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내주신 이런 많은 민들레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또 제안들 이런 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민들레를 더 좋은 신문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참고 자료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귀로 듣는 신문 읽어주는 기사, 그리고 민들레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민의 후원이 바람입니다. 민들레 홀씨를 날려주시고 정말 청정 언론 민들레 다시 한번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혹시 못다 했던 얘기 있으면 뭐 두 분 짧게 한 마디씩 하고 넘어갈까요? 예, 저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저희 민들레 계속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청정 언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또 매주를 버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나날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격의 만성화, 분노의 일상화, 뭐 이런 말로도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근데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그 분노로부터 우리가 힘은 어때? 그 분노에 눌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노하되 담담한 분노, 또 그런 점에서는 어떤 뭐랄까요 청정한 분노 이런 것이 또 지금 우리한테 요청되는 것이 아닌가. 청정 언론 민들레와 함께 바로 그런 우리 마음속에 담담한 분노, 청정한 분노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하여튼 1년 정도 되는데 온 국가의 기본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참 이걸 이제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우라통 울분을 어디서 풀어야 될지 뉴스도 보기 싫고 그렇게 점점 더 이제 지치고 무기력해져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대로 된 시민 언론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민들레에 칼럼을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존 스타인백의 이제 분노와 포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가 우리가 되고 절망이 분노가 되는 순간 파국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들레를 중심으로 수많은 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고 그래서 그걸 바리케이트로 삼아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절망을 우리가 분노로 이렇게 함께 싸워나가는 그 연대의 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들레 시민의 후원이 곧 바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